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의 진행을 맡은 박성규입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가 벌써 절반이 지나 7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서는 역대급이라는 단어가 서슴없이 쓰였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역대급 공급을 펼쳤던 이사 공급 대책, 역대급 경쟁률을 나날이 갱신하며 치열했던 청약시장, 그리고 역대급 부동산 스캔들로 치부되었던 LH 사태 등 그야말로 다사다난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지난 6월 양도세 중과세율 변경 전에 법인 또는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서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하락 또는 약보합으로 전망한 여러 시각이 많았지만 역시 시장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는 2021년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월간 부동산 이슈 탑3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혼란스러웠던 2021년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공급, LH, 재건축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격을 내세우며 공공주도의 공급을 펼치고자 한 현 정권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사 부동산 대책. 집값 안정만은 꼭 잡겠다던 현 정권의 의지를 보였던 그야말로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정부에 희망을 걸었던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실망했고 LH 사태에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했고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었는데요. 서울 전역에 커지는 재건축 기대감과 가격 상승 움직임이 일자 오 시장은 압구정, 목동, 성수, 여의도 일부 등 서울 4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염원이 된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는 2021년 상반기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에서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 상반기 부동산 시장 리뷰입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살펴보셨다시피 2021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저희 월간 부동산에서도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현안을 가지고 계신 여러 논객들과 함께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다양한 이슈를 한 번에 모아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론가님께서도 저희 월간 부동산의 고정 멤버로서 저희와 함께 많은 정책 내용과 시장 분위기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냉철한 분석 그리고 진정한 시장의 목소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사 공급 대책이 올 상반기에 발표가 됐었죠. 맞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우리 평론가님께서 역대급 물량 풀기, 이사 공급 대책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일단은 그 이사 공급 대책, 말 그대로 공급 대책이었거든요. 지금 진행 사항을 좀 요약해 드리면 역시 그 약속한 그 신규 택지 물량 13만 가구가 이제 8월 말 중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83만 가구 공급 계획에서 이사 대책이 여기에서 신규 택지가 한 25만 가구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스탑이 됐었죠. 그러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LH 사태 때문에 사실 이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 말부터
다시 한번 신규 택지를 이제 공개를 하는 스케줄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 호, 요것도 이제 공급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상 착수 단계에 있고요. 지금 뭐 언론에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뭐 24년부터 공급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는 말 그대로 땅에 대한 땅 확보에 대한 공급이지 사실 물량 공급은 아니고요. 일단은 뭐 스케줄대로는 가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다만 그 이슈가 됐었던 태릉 CC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에 대한 이슈들은 역시나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값 안정에 있어서 공급 대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님, 이사 공급 대책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또 그리고 항상 우리 꼬리표처럼 따라 묻는데 이 정책의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2월 4일 날 발표될 때만 해도 전체 물량이 83만 6천 호면 정말 이거 뭐 메가톤급 공급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구멍이 숭숭 뚫렸죠. 지금 크게 정리해보면 이사 대책의 공급 83만 6천 호는 크게 4개 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말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규모 정비 사업, 그리고 네 번째가 기존 도시 재생 사업, 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서민들은 이게 뭐가 뭔지가 되게 이제 헷갈리는데, 어쨌든 정부가 83만 6천 호 공급은 크게 그 네 사업인데, 이 사업 대부분이 법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법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법을 바꿔야 되는 거를 2월 달에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은 이게 다 공급이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법이 언제 통과됐냐? 어제 통과됐어요. 그렇죠. 6월 말에 통과됐죠. 네, 그 다음에 법을 통과하면 또 되냐? 뭐 그 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83만 6천 호가 맞긴 맞는데 이거 언제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년 들어와서 이사 조치가 2월 4일 날 나왔는데 지금 거의 5개월이나 지났는데 주택 가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국 뭐 수도권, 지방, 아파트, 주택, 단독 할 것 없이 모두 올랐죠. 6개월 6개월 사이에 거의 한 6%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거는 반년 사이에 6% 정도 오른 거는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별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급등세다. 이게 평균치가 6%죠. 개별적으로는 뭐 6개월 사이에 뭐 10%, 20% 올라간 데가 허다하단 말이죠. 결론은 앞으로 정부가 이렇게 공급 대책을 내놓을 때는 좀 익은 걸 내놔라. 익은 걸 내놔야 되는데, 이제 그냥 목물이 그냥 열릴까 말까 한 것을 초봄에 그거를 내놓으니까 이게 익어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1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들은 정부가 나오는 대책은 이 뻥이 많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불신이 생기잖아요. 주택 가격이 안 잡히는 이유가 정부의 정책이 너무 어설픈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공급 대책에 있어서 좀 설익은 정책이었고 시간이 더뎠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정부는 역대급 물량 풀기라는 전제하에 이사 대책을 선보인 가운데 애먼 곳에서 논란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자,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등의 토지를 3기 신도시 지역 발표 전에 매입했다는 논란이 되었는데요. 자, 최근에는 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회사 설립에 관여했다는 조직적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LH 사태, 평론가님, 현재 LH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LH 직원이 이제 업자 공모한 상태다라고 이제 혐의점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전현직 직원이 업자 공모한 상태인데, 이런 거는 이제는 어느 땅이냐라고 보는데 지금 수사 지금 진행 상황에서는 성남 일대로 지금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이제는 수사의 초점은 좀 논란이 많은데 사실 아직 혐의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법인을 같이 차려서 이게 지금 탄류를 했다라고 이제는 어느 정도 혐의점을 잡고 있는데, 이 부동산 개발 법인을 차리는데 참여했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논란입니다.
땅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그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이 될 수 있고 경찰청에 의하면 그 이외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수사가 진척이 돼서 만약에 사실적으로 진짜 3기 신도시의 광명 시흥으로 밝혀진다 그러면 3기 신도시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김현미 전 장관의 뒤를 이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아이러니하게도 LH 사장 출신이었죠. 자,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서 국토부는 다시 신임 장관을 맞이했습니다. 자, 교수님, 네. LH 사태 정말 역대급으로 부동산 스캔들입니다. 조직의 존폐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자, 조직의 존립이 과연 가능할지, 만약에 어떻게 변화하면 이 공공조직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LH 사태는 이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 전 정부 거슬러 올라가면 뭐 한 20년 정도,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공공주택 사업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토지, 그와 관련된 어떤 비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왔거든요. 문제는 집권 정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칼을 들이대지 못했다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집권층이 상당수가 그 사업에 직간접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버린 것이죠. 근데 지금 무엇을 우리가 의심을 하냐 하면, 우리가 이 LH 사건이 터졌을 때 막 굉장히 그냥 어마어마했던 사건을 수사할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네. 이게 관심이 좀 약해지니까 그렇죠. 또 그냥 또 흐물흐물 넘어간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 않으면 새 정부가 들어서도 정권이 바뀌어도 저는 이 부분은 계속될 거예요. 신뢰성 회복이 쉽지 않다. 30년 동안 제가 이런 유사한 그런 비리를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좀 획기적인 어떤 그런 대책과 조직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한 5개월 지나니까 또 흐지부지, 또 대선이 가까우니까 또 이 정부는 더 이상 이게 커지지 않도록 자꾸 봉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저는 전반적으로 발건세건하고 네. 다시 새 판을 짜야 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그런 계기가 이번에 왔다. 네. 근데 그걸 기대해 봐야 되는데, 저는 또 이게 선거가 있고 하니까 이게 또 그냥 묻힐 것 같아요. 그 선거에 대한 건 우리 하반기 네.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자, LH 사태 논란 속에서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인물이 한 명이 대두됩니다. 자, 바로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자, 일각에서는 4.7 보궐선거는 현 정권의 심판의 장이다라고 시사하며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약 정책 행보를 기대 반 우려 반 지켜봤습니다. 자, 평론가님, 오 시장님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내놨던 규제 정책이 아니라 완화 정책이 아니라 네. 서울 내 4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네네.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네네. 큰 이슈였죠. 그 내용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일단 그 압구정, 여의도, 그다음에 성수, 목동 이 4개 지역에 대해서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반반이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고육지책이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실망했다라는 이제는 어떤 평가도 있었겠지만은 일단은 묶였습니다. 이게 묶이고 난 다음에 사실 많이 이제 거래량이 감소는 했거든요. 근데 거래가 됐다 하면 신고가. 신고가.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기대 심리가 향후 개발 기대 심리가 더 높아져 갖고요. 만약에 풀리게 되면 엄청나게 뜰 것이다라는 이게 기대 심리가 높다 보니까 팔렸다 하면 신고가 이렇게 갱신하고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월에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쪽 봤는데 3건이 좀 거래가 됐는데요. 7단지 같은 전용 한 54제곱미터입니다. 6월 19일에 16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막 바로 직전 4개월 전에 대비해서 1억 원이나 높아진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뭐 말 그대로 4개월 전보다 1억 원이 더 높아졌으니까 정말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1단지입니다. 전용 8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전 전고가 대비해서 50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17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뭐 목동뿐만 아니라 말로 다른 지역도요. 실제 뭐 대치동이죠. 바로
그 강남도 대치 음마 아파트인데 뭐 재건축의 바로미터잖아요. 사실 이 음마 아파트도 실제 그 6월 10일에 거래가 됐는데 23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최고가를 지금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기대 심리가 시장에 미치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평론가님이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후에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 심상치 않게 들썩였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의 상승세는 여전했는데요. 자, 교수님, 서울 재건축, 재개발 앞으로 향후 전망, 그리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재건축, 재개발의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정부 들어와서 재건축, 재개발 정책이 대부분 공공주도 중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공주도로 갔다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익이 남으면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 부분이 가져가겠다, 그런 이야기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실제 거주자 또는 실제 소유주한테는 그만큼 이익이 적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어떤 소위 양질의 아파트, 예를 들면 규모 면에서 이거를 그냥 소규모 또는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정부가 관여를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이게 물론 뭐 숫자를 많이 만드는 어떤 그런 그 매력은 있을지 몰라도 이런 공공주도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많은 어떤 부작용 내지는 반발이 있단 말이죠. 조금 이따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경기도 지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기본주택도 보면은 공공임대주택을 50%로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신문에 어떤 댓글이 뜨냐 하면요, 억울하다, 그만큼 당첨될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냐,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질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공공주도를 좀 줄여라, 그리고 민간주도로 가도록 하고, 민간주도로 가면서 그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적정한 이익을 그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터여줘야 되는데, 그걸 다 뺏어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려면 안 하고 만다. 저는 그래서 아까 어떻게 가야 되냐, 민간주도로 가야 된다. 저는. 네, 민간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상반기 결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내용이고요. 자, 가장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가장 관심을 보였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물건의 직접적인 개발 이슈와 함께 간접적인 이슈로 교통호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상반기 교통호재의 가장 큰 관심은 단연 GTX D 노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평론가님, 네네. GTX D 노선, 네. 김용선 같은 김부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 내용 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그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이제 초안대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원안하면은 이제는 김포하고 강남을 연결하는 걸 보시는데 사실 그게 원안은 아니죠. 원래 정부의 정책은 아니었으니까 초안대로 갔다. 초안은 뭐였냐면은 이제 뭐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여의도로 가는 게 이제 초안이었거든요. 사실 이 초안대로 그대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포에서 강남으로 가는 한 68km의 그 노선을 원했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Y자로 형태로 가는, 강남까지 가는 그런 형태를 원했는데 다 무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럼 대신에 부천종합운동장에서 갈아타서 여의도로 갈 수 있게끔, 그런데 갈아타서 가긴 가는데 이 GTX D 열차와 일부를 GTX B와 선로를 좀 같이 써서 직행으로 가게끔 만들겠다. 직결로? 네, 직결로 그냥 바로 여의도로 가게끔 만들겠다. 같은 선로를 쓰는 거죠. 같은 선로를 쓰면 시간차별로 달리해서 직행으로 가게끔 만들겠다라는 이제는 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김포 시민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GTX D 노선의 확정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 내용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역 부동산 가격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피켓 들고 단식 투쟁을 하고 하면 그럼 노선이
열려야 되는가? 그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그러면 피켓 안 들 주민들이 없죠, 사실은. 저는 그런 면에서 정부가 홍보가 매우 부족했다. 그리고 당연히 김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GTX-D 노선에 형성되지 않는 것, 강남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재정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네. 저는 정부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그렇게 못하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그걸 하겠다, 이걸 좀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할 것 같이 했다가 안 할 것 같이 했다가 이게 몇 번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그렇죠. 이 주민들이 굉장히 격노하는 거거든요. 저는 원칙이 국가의 어떤 교통 체계를 수립하는 일은 반드시 그런 지역 주민의 이해가 개재가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격렬한 반대와 격렬한 찬성이 대립한단 말이죠. 그거를 잘 수습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행정 능력인데 되게 많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이런 조치가 분명히 필시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수용을 하면서 격노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장기 대책을 내놓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내놓든지 해서 주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답이지, 또 저렇게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또 노선을 대통령명으로 또 고쳐가지고 혼선을 일으키게 되면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내놓아서 김포 이쪽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는 게 정답이다. 추가적인 중장기적인 대책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GTX-D 노선까지 상반기 다사다난했던 2021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리뷰해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월간 부동산 상반기 결산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속 내 집 마련, 계속 꿈만 꿀 수밖에 없는 걸까요? 서민들의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할 만한 솔루션을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속속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 바로 누구나 집입니다. 인천 검단지구,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지구 등 6개 도시의 만여 가구를 누구나 집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초기 분양가의 6%에서 16%만 지급하고 주변 시세의 80~90%의 임대료로 10년을 임대 거주하면 최초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정책입니다. 공공주택의 기준을 새롭게 세운다는 슬로건으로 등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GH 기본주택. 공공주택의 3대 하자인 누수, 결로, 층간소음을 해결하고 통합 설계 기준을 제정해 향후 공급될 기본주택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근본적인 주거 안정 해결과 소득에 따라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던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개설해 무주택자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을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누구나 집,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게다가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라 불리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까지, 과연 당정청의 공급 폭탄은 아파트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는 정부와 여당, 청와대에서 내려온 다양한 공급 대책의 내용과 함께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전망까지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 발벗고 나선 공급 대책 핵심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청약시장, 경쟁률이 고공행진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당정청이 발벗고 속속들이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누구나 집, 한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 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누구나 집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공공 지원 민간 임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공 지원 민간 임대거든요. 이게 약간 공공 임대에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겁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세대주도 있고요. 또한 청년층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집값의 6에서 16%를 먼저 냅니다.
그런 다음에 10년간 시세의 한 80에서 90% 정도, 정확히 말하면 한 80에서 85% 정도의 월 임대료를 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목돈을 좀 주고 나중에는 임대 방식으로 월세를 내게끔 하는 구조인데, 근데 공공임대랑 좀 다른 점이 이런 점이에요. 뭐냐면은 나중에 이게 의무 거주 기간이 10년이거든요. 10년 후 그러면 이제 분양 말 그대로 살 수 있는 소유권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공공임대는 사실 소유권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5억 원짜리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기 분양가 16% 8천만 원 내고 일단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시세의 10년 동안 80% 수준에서 월세를 냅니다. 그 다음에 10년 됐어요. 드디어 이제 분양을 10년이 됐다 그러면은 초반에 5억 원. 그 5억 원의 분양가가 5억 원이었으니까 그 5억 원에 대한 금액을 이제 다 내고 말 그대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취득이 마무리게 되는 이런 게 바로 이제 누구나 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공공임대한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 후에 그러면은 보통 이제는 공공임대 방식으로 준다 그러면, 만약에 분양권 그 금액으로 준다 그러면 시세 차익을 누가 갖고 있냐가 그게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공공임대나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시행업자가 그 전에 갖고 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행업자는 10%, 개발이익이 10%만 가져가고 나머지의 그 시세 차익을 이제는 말 그대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들어오신 분들이 받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그렇게 생겨 보입니다. 그러면은 시행업자가 10%만 개발이익 갖고 가면 이거 하겠냐는 거죠. 자, 교수님. 우리 평론가가 지금 누구나 집을 얘기하면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라고 했습니다. 자, 집값의 10%로 거주 가능한 아파트, 누구나 집, 지금 뭐 실현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무주택자들의 과연 이 집 마련에 있어서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아니면 희망 고문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나온 계획으로 보면 6개 도시에 10,000가구거든요. 네. 정말 우리는 지금 전국적인 주택 시장을 이야기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10,000가구 턱없이 부족한 거죠.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은 6개 지역으로 쪼개면 불과 몇백 세대, 몇천 세대니까 정말 로또 분양이 될 거다. 네네. 정말 피 터지는 경쟁률이 될 거다. 그게 이제 하나 이제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가, 이 공사를 정말 품질 높게 할까? 시행하는 사람이 이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말 책임지고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까? 전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봐라, 할 사람 많다라고 하는데, 할 사람 많다는 이야기는 어차피 이거 내가 지어도 내 집 안 된단 말이에요.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러면 초기에 이익을 많이 빼야 된단 말이죠. 저는 건설이 굉장히 부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따라서 공사 자체가 굉장히 그 부실해지면서 지은 지 1년도 안 되는데 뭐 물이 샌다든지 뭐 바닥에 내려앉는다든지 그런 부실 공사가 왜냐하면 그런 우리 그 주택을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이제 시컷 지어가지고 나중에는 입주자들한테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시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건설 자체를 굉장히 무책임하게 할 가능성이 크면서 양질이 아니라 굉장히 부실한 주택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요, 가격이 공시 가격보다도 처음 시작할 때 시초 가격, 분양 가격보다도 나중에 내려가는 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된다.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다. 누구나 집에 있어서는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으로 한번 정리. 근데 양이 너무 작고, 그 공급 양도 좀 적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리가 지금 공급 대책에 있어서 지금 누구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누구나 집과 더불어서 경기도가 기본주택, 즉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 문제를 해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자, GH가 1차로 오는 2028년까지 기본주택 16,000채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평론가님, 네.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주요 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경기지조사에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본 3부작이라고 보통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부르고 있는데,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 시리즈라고 하죠.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기본 주택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무주택 자라면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주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의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그 수돗물을 쓸 때 틀면 나오는 것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집,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을 완성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주택의 기본적인 모티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분양형이 있고 이제 장기 임대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분양형 같은 경우에는 소유가 가능한 부분이겠고요. 장기 임대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소유가 불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을 통해 가지고 기본주택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경기도민의 44%가 무주택자입니다. 자, 기본주택의 제일 큰 골자는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인데요. 자, 분양형 임대주택 공급의 형태도 있다고는 하지만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분양 수요자들의 니즈를 과연 충족할 수 있을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과연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성공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수요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수요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런 걱정이 있는데, 문제는 공급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었더니 경기도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규모 주택 사업의 경우에 정부가 지금 정한 35% 공공임대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50%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이야기하는 35%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공공임대 이런 그 기본주택으로 되면 저는 수익성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런 사업을 찬성하지 않는 저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봐서 이재명 지사의 이 GH 기본주택의 핵심 문제는 공급 어떻게 할 건데. 공급. 네, 그 정부가 이렇게 법으로 50%를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사업에 참여할 것이며, 사업에 참여한다고 했을 경우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사업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걸 보완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결국 부실이 따라오는 거고, 저는 그래서 공급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라고 하는 게 성공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봤을 때 만만치 않은 작업이고, 뭐 한 10,000호, 20,000호 수준에서는 향후 한 4, 5년 동안 뭐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기도 지역에 지금 주택 수요가 뭐 10만 호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게 또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서 공급이 핵심적인 장애 요인이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수요층은 충분할 수 있지만은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관건이다. 네. 기본주택에서는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누구나 집 기본주택과 함께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공급 핫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바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인데요.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 사전 청약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수도권 택지 이제 3만 200가구 정도에서 사전 청약이 7월 15일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주택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는 봤을 때 소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대규모로 사실 이번에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랜만에 사실 공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특히 이제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청년층, 한마디로 이제 또 신혼부부에게 제가 봤을 땐 정말 특혜를 많이 줬다, 이번 사전 청약이. 그래서 만약에 저는 신혼부부가 아니라서요, 아직 이제 넘어가서 아쉽지만은, 만약에 제가 신혼부부의 기간이 된다 그러면 저라면은 무조건 청약 들어가겠다. 예, 왜냐하면 기회가 너무 좋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의 스케줄을 좀 본다 그러면은 역시나 본 청약 1, 2년 전에 하는 게 사전 청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케줄을 봤더니 7월에는 인천 계양을 비롯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이지구 같은, 그다음에 인천 검단, 파주 이런 쪽이 이제 시작을 하고요. 11월에 같은 경우는 하남 교산, 시흥 하산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중. 그다음에 12월에는 이제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부천 대장 쪽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바로 이제 하남 교산 쪽입니다. 뭐 이유는 아시죠? 이제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특히 또 청약홈에서 알람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돌아오면 이렇게 알람을 푸시를 울려줘요. 가장 많이 알람을 신청한 지역이 바로 이 하남 교산 쪽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사전 청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은 무주택자들과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등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우리 청년층, 우리 신혼부부들한테
좀 이 사전 청약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남들이 다 가니까 뭐 경쟁률이 뭐 정말 3대1, 4대1 정도가 아니라 100대1, 150대1 이 상황이 네. 되니까 저는 청약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강남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쏠려들까? 라는 근본 질문에서 시작해서 저는 강북 지역에 중요한 그런 어떤 요소에 정말 강남 못지않는 어떤 주거 환경을 가지는 그런 소단지, 뭐 그걸 도시 재생이라고 해도 좋고 뭐 뭐라고 해도 좋은데, 예를 들면 종로, 용산 뭐 곳곳에 굉장히 쾌적하고 풍치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이런 어떤 그런 젊은이들이 또 직장도 가깝고 라고 하는 쪽으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부가 좀 주택을 좀 많이 지어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용산에 머물고 종로에 머물고 서대문에 머물고 마포에 머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저는 정부가 주택 정책을 좀 강북 중심으로 좀 바꿔줘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자꾸 이렇게 대규모 중심, 강남 접근성 이런 어떤 그런 정책 그 방향을 좀 바꿔주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수요자들보다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네. 좀 더 많은 양을 좀 공급하다 달라라는 어떤 정부에 대한 당부, 그런 부분으로 좀 일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누구나 집, 기본주택, 그리고 사전 청약에 대해서 하반기 기대되는 공급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월간 부동산의 메인 테마입니다. 2021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미리 보기입니다. 앞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가온 하반기의 전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미리 보기라는 이슈로 마무리를 장식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부동산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24전 24패라는 말로 비판하는 여론이 거셉니다. 자, 지속된 정책의 실패의 원인, 과연 뭘까요? 일단은 뭐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방법이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다라고 이제 평가해 봅니다.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통계를 보면 나와서 그렇습니다. 통계를 볼까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6월에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중위 가격이거든요. 서울시 아파트를 이제는 맨 낮은 가격부터 위에 가격을 해서 가운데 가격이 10억이라는 얘기죠. 아마 서울 수도권 안 사시는 분들은 이게 과연 10억이라는 게 좀 와닿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6월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돌파를 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처음 출발했을 때에 이제 17년도 5월에 아파트 중위 가격을 봤거든요. 조사를 해봤더니 한 6억, 한 6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한 4년 1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무려 4억 원이나 상승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좀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주기 봤을 때 이사 공급 대책이 나온 게 그나마 좀 위안은 돼요. 이제 공급 주택으로 뭔가 그동안 막혀왔던 정책을 바꿔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공급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활용할 만한데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공급 대책이 나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부분에서 있고, 두 번째로는 내용이 좋지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급 대책을 가면 이제 뭐 거래세라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양도소득세 더 중과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인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좀 막혀버리는 거죠. 꽉 막혀갖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책이 약간 엇박자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리스크가 정부 정책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무려 103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네. 우리 여기서 이 대목에서 하반기 집값 어떨까라는 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은 집값 중위 가격이 올라가면서 양극화, 우리 국민들에 있어서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이 어떤 양극화 현상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그 문재인 정부 5년의 주택 가격이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많이 올랐다. 그게 팩트고요. 문재인 정부 5년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해가 언제냐? 지금을 포함한 지난 1년입니다. 작년 네. 많이 이 올랐다. 통계를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 출범한 첫 해가 1.9%, 그 KB 그 종합 전체 지수로요. 2년 차가 1.7%, 3년 차가 2.9%거든요. 근데 작년 1년 동안에 13.9% 올랐어. 총 지수가 그렇고요. 서울 아파트는 뭐 20%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중에서도 지난 1년 동안 가격이 뭐 아파트, 연립, 단독 할 것 없이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원인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뭘 했을까? 거기에서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뭐냐면 종부세,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팔게 내놓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어떻게 될 거냐고요? 전 계속 갈 거라고 봐요. 계속 간다. 왜냐하면 이거를 터주지 않고서는 저는 잡힐 것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국민들이 전부 그걸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그때 가서 그것 가지고 대통령 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라도 이 정부를 어쨌든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켜서 그동안 해놓은 어떤 그런 중과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원상으로 복귀하는 쪽으로 큰 흐름이 흐를 때까지는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종부세 버티지 뭐 안 팔지 뭐. 전 이 분위기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라서 계속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극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전 양극화가 두 가지 양극화라고 봐요. 주택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양극화가 있고요. 네. 저같이 갖고 있는 사람은 강북에 살거든요. 강북과 강남에 굉장히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양극화 중에서도 저는 특히 견디기 힘든 것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양극화다라고 봐서 그게 가장 크죠. 네, 그래서 정부는 묵묵히 그리고요 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5년 15년 생각을 잡고 특히 지금 강북의 노후된 아파트, 노후된 단독, 노후된 다세대를 이거를 좀 이렇게 소규모 한 두세 동을 단위로 해서 한 50호 내지 한 200호 정도를 해서 정말 유럽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정말 살기 좋은 현대식 어떤 그런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저는 젊은 세대들이 접근성 좋죠, 문화 많죠, 교육 좋죠. 저는 강북으로 몰릴 것이라고 봐서 자꾸 대규모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이런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이크로하게 효창동, 대흥동 이렇게 단일별로 저는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하반기 집가 계속 오를 것이다. 네. 그리고 양극화에 대한 부분은 마이크로 핀셋을 가지고선 네. 그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늘려라. 지역의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면 정부가 그것을 혜택 주는 쪽으로 저는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면 저는 그렇게 저는 젊은이들이 그 경기도 구석으로 3기 신도시에 저는 그렇게 구름과 같이 저는 분양하는 그런 거는 저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보시는 거죠. 자, 일단 교수님한테 하반기 집값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자,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완화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1인당 한도도 올라가고 보증료는 낮아지는 등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네.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내용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좀 더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 좀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그 주담대 LTV 규제가 좀 완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까지였어요. 생애 최초는 이제 9천만 원까지였거든요. 그 기준이 그 이하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좀 늘려줬습니다. 연소득 한 9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생애 최초는 1억 원 미만이신 분들도 이제는 LTV에서 어느 정도 늘려주게끔 얘기를 했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기준도 사실 되게 적었어요. 이게 투기과열 중에서 6억 원 이하만 혜택이 되니까 말 그대로 이게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무의미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걸 좀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실을 보고 투기과열 지구는 한 9억 원 이하까지, 그다음에 조정지역 대상은 8억 원 이하까지 이제 주택 기준을 봤고요. LTV 기준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 60, 그다음에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 한 70%까지 좀 늘려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환영할 만하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또 정부가 또 신경 쓴 부분이 좀 눈에 보입니다. 어떤 거냐면 민영주택 최초 특공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것도 한 3% 정도 늘렸거든요. 최초 특공이요? 예, 말 그대로 생애 최초. 그렇죠. 생애 최초, 그러니까 생애 최초 특공, 그러니까 특별 공급 비중을 3% 정도 더 늘려줬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생애 최초, 그러니까 처음 집을 장만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이제 기회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정부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금 이제 반환 보증 같은 것도 5억에서 한 7억 원 쪽으로 좀 늘려준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와닿아요. 정책 자금인데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그다음에 디지털 대출 이런 것도 사실 늘려줬습니다. 보금자리론 3억 원이었어요. 이거 3억 갖고 사실 힘들거든요. 이거를 3억 6천만 원까지, 디지털 대출은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조금 더 늘려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실 좀 빨리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래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나온 거는 환영하는데 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LTV에 대한 거는 완화가 됐지만 네. DSR이라는 맞습니다. 제도가 지금 추가적으로 붙어 있어요. 발목을 잡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LTV라는 거를 비율을 늘려주긴 했지만 DSR로 잡겠다라는 내용인데 네. 과연 실효성이 과연 얼마만큼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네.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게 좀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자, 교수님. 네. 자,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가. 이런 대출 규제 완화, 혹여나 지금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부작용 과연 없을까요? 저는 아까 그 LTV율을 올린 왜요? 10%만 올렸냐? 이게 정부의 25개 대책을 보면요, 전부 LTV 강화 해가지고 최근에는 40%까지 쫙 강화했다가 이제 또 50% 갔다가 또 60%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주택 가격이 오른 것만 따지면 그렇죠. 이거 하나만 한 거거든요. 저는 정말 무주택자를 위한 거라면 좀 파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LTV를 50에서 60으로 올릴 게 아니라 50에서 70으로 올리는 게 저는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라면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 많은 사람들이 부채 부담이 커지지 않는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저걸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다 직장이 있는 사람들일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DSR 가지고 그걸 규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라고 다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주택자 중에서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도를 가지고 빚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그 미래 짐작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진짜 못 갚을 사람들은 아예 집을 살 생각을 염두에도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그 부분은 저는 큰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LTV하고 DSR 같은 경우를 적어도 무주택자고 그다음에 소득이 꾸준히 있고 그다음에 자녀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LTV율을 좀 정을 넣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 좋지. 여태껏 좁혔다가 못 사게 하다가 터주는데 찔끔, 저는 이것도 저는 그 해당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뭐 좋아하겠지만 좀 더 과감하게 70% 오른 집값에 비해서는 네. 미비하다. 미비하죠. 미비하죠. 무주택자, 실수요자, 그리고 그리고 능력이 되시는 분에 상환부담 한해서는 능력산세는 한데는 늘려줘야 된다라는 그렇죠.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보고 다가온 하반기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전에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카드를 두 분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 핵심 키워드를 적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 두 분께 적어주신 부동산 핵심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평론가님, 네. 2021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부동산 키워드는 포모 증후군으로 적어주셨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포모 증후군은요, 우리가 영어로 이제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만 도태될 것 같은, 나만 뒤처질 것 같은, 이런 어떤 증후군이거든요. 사실 상반기가 핵심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벼락 거지, 딱 이게 포모 증후군이거든요. 근데 하반기도 마찬가지일 거다. 하반기는 역대 최고급으로 저는 수도권 아파트,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다 오를 것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는요. 첫 번째는 수도권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KB 국민은행에서 이제 KB 주택가격 동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6월 수도권 매수 우위 지수가 103.7로 나왔거든요. 말 그대로 매수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매수 우위다.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뭐 서울은 이제 98.9포인트입니다. 100보다는 좀 낮죠. 하지만 경기도,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122포인트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매수 우위 포인트가 굉장히 높다. 100을 넘어가면 사실 더 높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아파트 가격하고 집값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경매에 참여하게 되면은 야, 이젠 아파트 집값 더 오를 거야. 지금이라도 나는 지금 낙찰 받아야 되겠어.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겠죠. 그럼 낙찰가로 올라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선행지수로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따지고 있는데 이 낙찰가율이 지금 그 서울 아파트 가격에는 119%거든요. 100보다 높습니다. 말 그대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이제는 싼 가격에 낙찰받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도 이제는 아파트나 아니면 집값의 선행지표로 쓰이기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KB 선도 아파트 50지수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대장 아파트들이죠. 이거 50개를 잡아서 보통 이제 가격 추이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서울시나 경기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의 1, 2개월 선행지표로 따져요. 근데 이 비율이 점점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서울 중심으로 또한 경기 중심으로 집값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더더욱 포모 증후군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갭이 너무 많이 차이 나지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두려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쫓아갈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하반기에 집값은 역대급으로 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통계를 봐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그 평론가님께서 포모 증후군에 대해서 그 불안한 심리적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내용을 이어서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까지 분석을 해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값 상승의 원인, 저금리, 또 거기다가 입주 물량과 공급 물량의 어떤 부족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핵심 키워드를 금리 인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아주 강한 어조로 한두 번도 아니고 하반기에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이라는 그런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후진국들 또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미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렸습니다. 네. 따라서 하반기에 저는 한국은행 쪽에서 기준금리를 일단 올리는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시중에 대출금리가 올라가거든요. 시중에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대부분의 주택을 융자를 받아서 사신 분들의 금리가 대부분이 그 절반 이상이 변동금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의 그 이자 부담이 커진단 말이죠. 근데 대출 규모가 뭐 1, 2억 정도가 아니라 10억 가까운 이런 자금을 빌려서 이 대출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저는 주택 시장의 어떤 그런 그 매물 차원에서 굉장히 큰 그 영향을 줄 것 같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 뭐 우리가 영끌해서 집을 사자 이런 분들도 금리가 올라가 그건 아니지 않나. 따라서 수요와 공급 동시다발적으로 주택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금리 인상인데 저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0.25 또는 0.5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0.25씩 그랬는데 이번에는 올리는 신용만 하는 쪽으로 0.125 정도 올리면서 추가적으로 더 올릴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중요한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그렇게 과감하게 올릴 수 있을까?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0.25% 올린다고 하면 주택시장에 굉장히 큰 안정 효과를 저는 줄 것이다. 금리 인상이 되면 부동산 시장에 안정 효과가 있을 굉장히 것이다. 크다. 수요 공급 모든 면에서
가지고 있는 분은 빨리 내놓으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금리 부담 때문에 살려고 하는 움직임을 조금 미루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이주열 총재도 지금 역대 최고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상승을 놓고 금리 인상 문제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7월, 8월, 9월 달까지 어떤 물가 지수 상승률에 따라서 금리 인상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벌어지지 않을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가고 있긴 한데 네.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로 반향이 큰 문제라서 과연 올릴 수 있을지 그동안의 한국은행의 행동을 보면 못 올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 최대 우리 관심사는 금리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부동산의 핵심 키워드 금리 인상.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면 진짜 잡고 싶으시면 여당도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금리를 올려라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정치권에서는 금리가 가져다 줄 어떤 부담 때문에 선뜻 금리 올려라 박수 못 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금리 인상을 하반기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월간 부동산 2021년 상반기 총결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을 주신 신세돈 교수님과 권혁중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며 무려 25번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에 대해 시장에서는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공급이 필요한 취임 초반에는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내놓았고요. 이후 이를 반성한다며 내놓은 공급 대책 또한 똑부러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근접하기 힘들 정도로 올라버린 집값에 주거 사다리마저 끊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시름과 피눈물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2021년도 하반기에는 국민 모두들, 특히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계층에게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의 돛을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www.r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부동산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